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물탐구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미제스는 1912년 화폐와 신용이론이라는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통화와 금융제도에 관한 정부 간섭은 경기변동을 야기하고 생산과 고용, 투자 등 경제 전반적인 변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자본론과 화폐 금융론에서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저서에서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오류를 밝혀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주의에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손익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사회주의는 망하고야 만다는 논리였습니다. 미제스는 수많은 독창적인 저서를 발표하여 자유사회의 성격과 시장경제의 기능 원리를 새로이 밝혀냈습니다. 그런 저서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저서가 인간 행동입니다. 이 책은 자유주의 경제학 교과서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원리는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라는 것이죠. 미제스가 그런 책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소비자 주권입니다. 이는 소비자는 왕이라는 것이죠. 생산을 직접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선박에 비유하면 선박의 선장을 노릇을 하는 것이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선박을 조종하는 조종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고용하고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누구냐 하면 기업인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가도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자도 더욱더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생산과 투자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소망을 알려주는 가격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박의 조종사처럼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충실하게 자원을 투입하도록 생산자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미제스는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격 현상입니다. 가격은 사적 소유가 인정된 사회에서만이 가능한 현상이죠. 그런데 소비자의 선호가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빵값이 비싼 이유는 그 빵을 만드는 데 드는 노동비용, 노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빵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미제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산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비용이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상품값은 생산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하청업체가 부품,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핸드폰 제조업체에게 조달을 한다고 합시다. 핸드폰 케이스를 고무로 만든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에서든 원료 고무값, 원료값이죠. 원료값이 상승으로 부품 생산의 비용이 증가했다고 봅시다. 핸드폰 제조업자는 하청업자에게 부품 생산에 든 비용 증가분만큼 더 주고 부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청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주장은 부품의 가치가 생산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틀렸다는 게 미제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부품의 값은 부품을 이용해서 만든 최종 재화인 핸드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핸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높다면 부품의 가치도 높다는 것이죠. 부품, 즉 고무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부품의 가치가 높으면 부품을 생산할 필요로 하는 고무의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무 원료의 값도 상승합니다. 고무 원료는 다른 용도보다도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데로 몰려올 것입니다. 고무 원료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도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로 이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을 투입해서 생산한 최종 재화인 핸드폰 값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 핸드폰 값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들, 노동을 비롯해서 원료 등 중간재들이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핸드폰이 예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가 최종 소비자의 가치를 결정하고 이 가치가 소비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를 비롯해서 원료, 노동, 자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의 용도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의 최종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선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에서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생산의 투입과 산출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의 투입량 같은 물질적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투자와 생산이 소비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생산이 소비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소비를 반영하여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인들이 수단은 가격이죠. 소비자들이 수요를 충족하고 합리적이고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기업인들을 안내하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시장에는 소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돼 돈을 투자하도록 강력한 유인이 작동한다고 이제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 유인은 사회주의 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수요라는 것도 사회주의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소비재의 가격은 국가가 정하고 또한 재화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생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들에게는 이익을 내고 손해를 피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정부 관리의 지시와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 관리의 배만 채우는 체제라는 것이 미제스의 탁월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호를 탓하지 않고 대형 백화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대형 백화점 영업시간 규제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은 이웃에 새로 들어선 대형 백화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규제는 틀렸습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구매하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쇼핑도 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쇼핑을 가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재래시장 또는 골목시장이 우측된 것을 대형 백화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장의 분배도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미제스의 탁월한 인식이었습니다. 우선 소득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득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빵집 주인은 놀면서 빵을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의 평가도 아주 좋아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을이라는 빵집 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빵을 만들었지만 별로 맛없는 듯 사가는 사람이 얼마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분배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아마도 맛없는 빵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괴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하는 사회를 공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부르는데 마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가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도 생산 결과, 즉 성과에 따른 분배 아닌 생산을 위한 투입, 즉 공로 원칙에 따른 분배나 마찬가지죠. 건축회사 A의 노동자와 건축회사 B의 노동자는 전부 건축 노동자라는 점에서 동일노동입니다. 즉 공로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결정하는 사회는 A 회사의 노동자나 B 회사의 노동자가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A 회사에 공급하는 건축물은 하자투성의 건물인 반면에 B 회사의 건축물은 아주 양질의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노임을 줄 수가 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는 결국 경제 전체를 부실경제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분배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했든, 그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든,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성과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 원칙은 성과의 원칙입니다. 방탄소년단 또는 트로트 여왕의 장윤정이 가수로서 인기를 끄는 것은 그들의 노력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노래나 노랫말 또는 춤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즉 소비자들에게 주는 공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들이 노력해서 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얻기 위한 온갖 노력, 체주, 능력을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성과만이 평가의 대상이라는 거죠. 소비자는 재화의 생산에 투입된 사람들이 능력, 노력, 성실성, 동기,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삼성이 높은 이윤을 버는 이유는 삼성의 노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공급을 했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벌어들인 것이죠.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받는 보수는 기회의 발견과 그리고 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도 역시 소비자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제스의 경쟁관도 우리의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경쟁은 자연에서의 경쟁과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연에는 타인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존중과 평화 같은 게 없다는 것이 자연에 대한 미제스의 인식이었습니다. 약자를 제거하려는 무자비한 갈등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회적 경쟁은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입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논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유리한 입장이란 소비자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인대회나 마라톤 대회 같은 서열을 정하는 경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내외적으로 시장에 열려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들은 규모나 시장 점유율과 무관하게 경쟁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급 축소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경쟁에서 뒤처져 시장에 밀려나게 마련입니다. 글로벌 경쟁 때문에 오늘날 기업의 지배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우 테크닉 산업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경쟁 구도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독점 규제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담합입니다. 가격을 합의를 해서 얼마씩 팔기로 합의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수량을 서로 얼마만큼 수량을 공급을 하자라는 식으로 합의를 보는 게 담합입니다. 가격 담합 혹은 수량 담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죠. 이런 것도 미제스는 별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담합도 결국은 두려운 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스스로가 담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담합은 담합의 내외적인 이유로 해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프리라이딩 한다는 얘기죠. 담합 합의했다고 해도 거기서 합의를 지키는 기업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밖으로 외적으로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 값이 비싸거나 품질이 나쁘면 항상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담합은 깨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독점이란 정부가 기업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독점을 줄이는 방법은 국가가 그런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미제스의 탁월한 인식이었습니다. 미제스가 소비자 주권론과 관련하여 갈파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생산자로서 기업인과 그리고 생산 요소의 소유자들은 소비자들의 부탁을 수행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기업의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소비자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기업인들입니다. 시장이 완벽한 체제는 아니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충실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물탐구 제7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